최근 이제 부동산 뭐 조금 약간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사실 이게,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온도로 따지면 굉장히 차가워졌다가, 2년 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었다가, 이제는 좀 미지근해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1차 하락은 있었어요. 2022년 네.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2023년 올해 1월까지는 좀 가파른 하락을 했는데, 자, 이걸 두고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이 하락을 두고 하락했다가 이제 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끝났다. 네. 하락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올해 1년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라고 던져버리면 사실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약간 뜨뜻미지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하락은 있었는데 그 하락 원인을 제가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하락했다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왜 하락을 했지? 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일단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거 맞죠. 그렇죠.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지역에 따라서 3배 오른 곳들도 있고요. 맞아요. 2배 오른 곳들도 있고, 조금 덜 오른 곳들도 있겠죠. 네. 많이 올랐다.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자,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이야기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네. 집값 떨어졌잖아. 맞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럼 금리가 올랐을 때 다 집값 떨어졌나? 는 아니잖아요.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적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오히려 올랐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금리 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반비례 관계는 맞는데 오로지 금리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는데 네. 그때는 왜 집값이 올랐을까? 네. 라고 생각해 보면 금리가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는 거고 앞서서 말했듯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트리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저는 당연히 조정돼야 될 때인데 그때 금리가 오르니까 조정이 된 거지 그냥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 떨어졌어 라고 단편적으로 말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네. 그런 입장이어서 과거 우리가 미래를 모르죠. 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과거는 알고 있잖아요.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인데 자 과거를 한번 가보자고요. 2009년도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저는 2009년 상황이 지금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 그 유사점이 뭐냐면 2009년도도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던 게 따지고 보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또 IMF 김영삼 정부 시절 IMF 외환 위기가 오고 집값이 떨어지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일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공급 계획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됐다가 IMF가 와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저평가가 되고 규제가 풀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그 여파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했죠. 네. 했는데도 집값이 안 잡혔죠. 네. 우리가 한번 구매 욕구가 불이 붙어버리면 정부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해요. 우리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붙잡아두고 너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네. 모든 게 마음에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집값 올랐죠. 근데 오를수록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도 하반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네. 그게 뭐야? 그때 있는 줄도 몰랐죠. 미국에 있는 대출 제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어떻게 됐든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집값 폭락하죠. 제 기억으로는 2008년 12월이었나요? 11월이니까 종합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어요. 900 몇십까지 떨어지고 잠실주공 5단지도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MB정부 때 금리 내리고 규제 풀고 그때 금리가 수직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막았어. 급락은 막고 다시 반등을 하죠. 지금이 딱 그까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2009년 하반기, 2010년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를 보면 네. 앞으로의 저는 2, 3년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큰 급등도 없었고요. 큰 급락도 없었어요. 네. 그냥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거래량이 많지도 않아.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거래량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최근에 급락 사태를 보면 거래량이 많았나? 없었죠. 없었죠. 몇 개 급매물. 어떤 급매물?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어떻게 급매물이라도 팔아야지 해서 몇 개 되는 급매물들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고요. 두 번째는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형제끼리 야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폭파시킨다고 하는데 팔아서 그냥 나눠 쓰자. 복잡해. 누가 가지고 가고 누구 명의로 하고 안 돼. 그냥 팔아버리고 끝내자. 그런 매물들 몇 개가 거래가 되니까 가격 하락을 주도한 거지. 네. 다수의 집주인들은 가격 하락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랭구님도 집이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떨어졌어요. 아, 우리 집 이제 7억이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회복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까요? 당연히 희망 회로 저는 다수의 80% 이상의 집주인들은 아,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해결이 될 거야. 근데 금리가 이제 거의 동결되는 분위기죠. 네.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금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금리가 해결되면 또 오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수의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1월, 2월, 3월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호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은 자, 봐. 급매물 거래가 됐지? 바닥 찍었지? 자, 이제 끝났어, 위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매수자. 우리가 거래가 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지느냐. 매수자가 지면 상승기 때, 매수자가 지면 거래량이 늘어나죠.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이 따라가면 네.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집주인이 호가 올려도 살게. 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집값 더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따라가. 그럼 거래량 늘어나죠.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매도자들이 져야 돼. 줄다리기에서. 매도자들이 지면 가격 내려줄게요. 제발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조정을 보면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정상적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1차는 됐고 네. 1차 하락은 됐는데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여기서 매수자들은 따라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따라가주면 아마 대세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매수자들이 과연 따라갈까? 제가 매수자라면 네. 아까 매도자라면 굳이 급매물로 팔 이유는 없잖아요. 야, 공시가격도 떨어져.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어, 작년보다. 그렇죠? 한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들어.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가진 않아. 이 수준에서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도 않아. 집값 폭락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굳이 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또 역지사지를 해보면,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왜 집을 사야 돼? 집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실소유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은 게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야 집을 사지 안 오르는 집을 우리가 왜 사냐고. 안 오르면 뭘 해야 돼요?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임대로 가면 돼요.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면 되지. 굳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살짝씩은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랐다가 지금 주춤하죠. 4월부터 약간 주춤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요. 주춤하면 또 필요한 분들이 또 약간 몇 명이 급매물을 내놓으면 또 살짝 반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지는데 이제 변수는 금리. 또 금리가 변수가 되겠죠? 우리 어떻게 예상을 해요, 지금? 지금 뭐 고점 찍었다 정도까지만 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 설마 더 올라가겠어? 야, 2번 동결을 했는데, 네. 자, 한국은행이 2번 동결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국은행도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두 번 동결을 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종결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전쟁도 그렇잖아요. 이제, 6.25 전쟁 휴전을 했어요. 1953년에. 휴전하고 지금까지 휴전이거든요. 그럼 그걸, 야, 우리 전쟁 중이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잖아요. 누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아니잖아요. 네. 자, 2번 동결의 의미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심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끝났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올렸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헉,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 이제 또 멘붕이 오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요. 당황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를 때도 마찬가지. 오를 때는 매수자들이 당황하고요. 내릴 때는 매도자들이 당황하는데, 자, 지금 금리가 올라버리게 되면, 야,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 큰일 나. 그러면 흔들리면서 매도자들이 팔아야 되는 분들이 금매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격 하락폭을 보고 고점 대비 30% 이하 떨어지게 되면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들어오죠. 매수자들이 아예 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싼 집을 안 사고 싶을 뿐이지. 가격이 고점 대비 30% 이하 떨어지면 반드시 매수자들은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 생각이 똑같지가 않아요. 안 사고 싶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금리가 만약에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이 5월 달에 FOMC가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한 베이비 스텝 25bp 0.25 정도 올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있죠. 0.25 올리면 영향이 없어요. 예상을 했으니까. 빅 스텝으로 올려? 한국은행도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자금 유출 어떡하지? 아마 다음번 금통위에서 0.25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막 나올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안 올리거나 내려버렸어요. 이제 인하로 돌았었어. 그러면 상황이 자 우리가 두 번 동결이 돼서 당분간 동결이 갈 줄 알았는데 한국은행이 한 달이든 몇 달 후에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됐다. 끝났다. 드디어 인하다. 이제 좋은 시절 온다. 네. 그럼 매수자들이 불안하죠. 야 큰일 났다. 당분간 동결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승이 빨리 오겠네? 라고 해서 급한 매수자들이 이제 좀 늘어나죠. 그럼 집값이 반등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금리 변수가 지금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금리 변수가 없다면 그냥 미지근하게 보합세 유지하겠다. 당분간은. 적어도 2023년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렇습니다. 변수는 지금 금리라는 거네요. 올해는. 올해는. 네. 그럼 만약에 변수가 변수로 작동을 안 하면 뜨끔미지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과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2009년에서 2010년, 조금 더 가서는 2011년 네. 상태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계속 하락했잖아요. 2011년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네. 네. 그때 변수가 뭐냐면, 그때 네. 트리거가 뭐냐면 이제 DTI 규제였어요. 네. 그때는 DTI가, 사실은 DTI가 집값 잡는 뭐 막 그런 이제 그 별칭이 붙었는데, 따지고 보면 조정될 때가 됐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랜 기간 올랐는데, 네. DTI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이 잡히니까 DTI가 만능 열쇠처럼 이제 됐는데, MB 정부 때 뭘 했냐면, 한시적으로 네. DTI를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네.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DTI를 풀어주면은 살짝 올라. 구매 능력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살짝 오르면,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DTI를 연장 안 해줘요. 그러면 또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거 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한시적으로 또 연장을 해줘. 그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MB 때.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하다가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 3월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DTI 한시적 연장이 이제 마감되는 기간이 3월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아. 연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DTI 해제를 연장해줘야 돼. DTI 복원시키면 안 돼. 라는 분위기였고 저도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DTI 안 될 거예요. 적용 안 됩니다. 더 연장됩니다. 해제가 더 한시적 해제가 더 연장됩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갑자기 끝내버리고 DTI를 적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못 버티겠는데? 왜? 3년을 버텼거든요. 집주인들은. 네. 희망 고문하면서 올라갈 거야.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올라갈 거야. 힘들게 대출이자 내면서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뭐 이렇게 3년 버텼는데 또 이른다고? 못 버티겠는데 하면서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특히 강남이나 대출 많이 받은 지역들. 네. 이제 개포주공 뭐 이런 데 막 떨어지는데 개포주공 뭐 예를 들면 1단지 그 당시 지금은 퍼스트티어 아파트 아마 조만간에 입주를 하는데 6,700세대 그때 34평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2010년인가요? 2009년도 2010년에 10억이 좀 넘었거든요. 10억인가 11억인가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2011년 정도 이때가 한 8억까지 떨어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이따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끝났다. 이제 사도 된다. 왜? 10억, 11억에서 뭐 8억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30% 떨어졌네. 괜찮네. 한시적 연장을 안 해주죠. 네. 막 던지더라고요.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2012년에 5억 7천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끝났나?
아파트 시장 끝났네.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저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고 취득세 1%로 연금 인하 나오고 하면서 다시 살아났는데 또 생각해보면 자, 조정기간이 2009년도 1차 하락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9년 하반기부터 10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길게는 13년까지 네. 5년 정도 조정이 됐으면 사실은 조정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적은 기간을 거쳤어. 이제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이 반영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5년 전, 10년 전 돈 가치와 지금 돈 가치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은 기가 다 지나고 가격도 조정이 돼. 집주인들도 매물도 많이 내놔. 화폐 가치도 반영이 돼.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5년 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이제 규제, 마지막 규제. 그게 마지막 규제였거든요. 딱 푸니까 시장 수요자들은 사도 될까? 물론 처음부터 사진 않아요. 막 사지 않아요. 2013년에 거래량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네. 좀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2014년에도 거래량이 늘어나요. 누가 샀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샀죠. 원정 투자 들어오죠. 네. 그때. 서울 분들은 2013년, 14년에 잘 못 샀어. 왜요?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적응 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왜 안 사요? 이거 일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처럼 살짝 하다 또 떨어질 것 같아. 그걸 한 두세 번 경험했거든요. 그 사이에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두세 번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올랐다 내릴 거야. 서울 분들은 못 들어가는데 지방 분들은 무슨 소리야. 와, 올라갈 때가 됐잖아. 지방 분들은 부산이나 창원 집값은 올랐어요. 서울처럼 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야, 서울 사람들 이상하네. 아니 정부에서 집 사라잖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준다잖아. 왜 안 사지 서울 사람들? 서울 집값이 회복이 안 되면 부산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나라 답이 없잖아.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답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지. 서울인데. 서울이 가장 좋은 데 아니야? 우리 애 대학교 가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도 나쁠 거 없잖아. 라는 논리로 이제 원정 투자 들어오죠. 그때만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해요. 서울에 투자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방화동, 강동구, 네. 일기 신도시 원정 투자 들어와서 이제 막 사죠. 오, 오르네? 14년 또 오르네? 서울분들 긴가민가하죠? 2015년 되니까 야, 이거 이제 오르는가 보다. 이제 진짜 상승기 왔네? 라고 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2016년부터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또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7년 올랐어요. 네, 네. 7년 오르고 2022년 작년 상반기는 그냥 거래량이 줄어든 거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가격이 떨어진 거는 작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떨어져서 6개월 떨어졌는데 7년 오르고 6개월 떨어져 놓고 끝났다? 하락이 끝났다고요? 그럼 6개월 조정되고 이제 다시 또 오른다고?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죠.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락이 아니라, 하락론자가 아니라 항상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르는 시간, 내리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하락하는 시간, 이 버퍼링 시간이 항상 필요한데 아직은 하락에 대한 시간이 되지도 않았고요. 상승에 대한 버퍼링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